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와이. 정치권 현안들 이번엔 여당의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오시느라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가서 이 뉴스 안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네. 다시 돌아오셨는데 또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사이에 난리가 났네요. 지금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되는 이슈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요거 강하게 반대하시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꾸리고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일이기도 합니다만 방류가 시작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함 같은 것도 좀 느꼈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한마디도 대변 안 해주네? 이런 거? 그냥 마치 길 잃은 고아가 된 느낌? 그렇게까지. 네. 국민들 다들 굉장히 바랬을 거예요.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 가서 분명하게 이 의제를 꺼내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방류를 반대한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 분명히 전달하고 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일본보다 더 나은 기술들이 많거든요. 알프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걸르는 장치들도 있고 또 대안도 우리가 많이 모색할 수 있고 우리랑 협력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를 기대를 물론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는 행태로 봤을 때 전혀 뭔가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걸 귀를 기울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설마 이것까지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하는데 정말 그냥 평범한 아낙네들도요. 그냥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민생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30년이 아니에요. 전 너무 놀랐어요. 이게 30년이 아니더라고요.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원자로가 폐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체르노빌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어서 폐로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물이 지하수하고 계속 다 있어서 끊임없이 나온다 이게. 그래서 완전 폐쇄가 불가능하다.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거는 사실은 후쿠시마를 거의 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민적 우려와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에서 했던 발언 1+1을 100이라고 한다. 과학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 이런 국민적인 우려와 좀 배치되는 듯한 발언, 행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과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학은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염수 문제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험성이 크진 않고 미미하지만 그러나 무해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정리하자면. 그렇다면 이게 그리고 이때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대량의 몇백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계속 앞으로 이게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것에 대한 과학자의 태도는 겸허해야 되죠.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설들이 나오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은 잘못됐어. 이게 아니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라고 계속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의심하는 게 바로 과학이죠.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끝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과학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과학의 의미와 너무 협소하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준치 안 이런 거. 그러나 이제 그 기준치라는 것은 절대량이 아니죠. 희석해가지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 어렸을 때. 이렇게 희석해서 물을 많이 타면 농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펐을 때 하고 물을 많이 타서 퍼면 농도가 약해지니까 낮아지니까 기준치가 얼마라고 했을 때 그 기준치
밖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게 물을 타면 기준치 안이 되죠. 네. 그래서 충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다에다 계속 붙는 거기 때문에 들이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일단 제가 볼 때 모든 걸 떠나서 누가 우리 모두의 바다에다가 그런 짓을 하라고 허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바다에다가 예를 들어서 용변 본다든지 바다에다가 쓰레기 버린다든지 폐수 버린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정말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 점도 안 되는 그 정도 오염시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넘어갈 사안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뭐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고들 혹시 생겼을 때 이제 어떡하지? 규범이 무너진 거예요. 규범. 근데 정부의 대응을 보니까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이제 수산물 소비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주요 급식 업체들, 좀 큰 업체들 대상으로 수산물 소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이 급식 업체들하고 상생 협약도 맺었는데 뭐 초중고와 대학 구내식당은 뺀다고 했습니다만 이거 정부의 대응이나 이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전체주의죠. 파시즘이에요. 누가 감히 먹거리에다가 먹는 걸 강제합니까? 그죠? 아니 국민들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하고 가장 거리가 먼 분이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개인의 어떤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그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사회주의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국가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시장의 원리인 거고. 그러면 이 수산물에 대해서 국가가 막질 못했어요. 막으려는 의지도 별로 없었고 사실상 방조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마지막 선택이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에는 몇 세 이하 소는 수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소를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죠. 예. 조금 더 돈을 더 주고 그죠? 한우를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선택이 안 돼. 왜냐하면 바다는 다 뚫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먹겠어 나는 라고 누군가가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선택의 자유인 거예요. 선택권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히 급식이라는 단체의 어떤 우리나라 배급제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먹는 거에다가 무조건 다 섞어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건 엄청난 파시즘이죠. 지금 대통령실 구내식당은 일주일 내내 수산물 기본 이용한 음식이 나온다는 그건 건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단체 급식 말씀드리니까 예. 대통령실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기업의 급식에다가 뭐 학생 급식은 뭐 했다가 난리 나겠죠. 하지만 네. 기업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들이요. 뭘 잘못했길래 그런 선택도 못 한단 말이냐. 왜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가 그 노조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든. 네.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정말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리고 시장의 원리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네. 제가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런 걸 보면 여기 끌려간 사람들 너무 딱하다 진짜. 얼마나 맞아요. 힘들까. 또 기업에 계셨기 때문에 더 아마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기업 이렇게 저는 주로 외국계 기업에 많이 있었지만 외국계 기업에 있으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의 어떤 이런 행태들 가장 보면서 짠했던 게 정부가 뭐 한다 그러면 정말 코에 뭐 콧들이 끼어서 나오는 것처럼 목줄 끌려서 나오는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밑보이면 안 되니까. 아직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파시즘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정말 위험한 행태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하려면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부터 해야 된다. 정부의 관치. 이런 강제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우리 수산물 우리 어민들을 생각해서 국민들한테 애국심에 호소하려면 네.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된다. 정부는. 이때까지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안 된 것도 아니야. 전혀 하지 않았어.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해?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하고 싶으면 저는 딱 하나 선결 조건이 있다. 네. 일본산 수산물을 지금 8개 현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하고 예, 있어요. 하고 있죠. 전면 금지를 해라.
그래서 아예 일본산은 우리나라는 못 들어오게 해라. 중국처럼. 아예.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국민들이 조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조금 안심이 돼요. 뭐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불안이 가라앉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달라. 적어도 저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중년 이상은 그래도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의 효과가 뭐냐면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를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급식에 막 넣으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공급을 줄임으로써 가격 폭락을 막는 거죠.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을 정부가 수입 금지를 통해서 가격의 폭락을 막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수산물만 주로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있겠죠. 여기저기 뭐 대서양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것들만 가지고 경쟁을 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면 가격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될 것이다. 네. 지금 유튜브로 듣고 계신 하영미님께서 손자 손녀들 걱정되신다고 밥상에 생선 올리지 않겠다. 정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후토크로 이현주 전 의원과 얘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1조 4,172억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아니 일본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왜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에요. 일본은 일본 정부가 또 일본 어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의 기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죠? 일본한테 아니에요? 있는데. 그러면 일본한테 최소한 이 어떤 보상금이라든가 예산 일본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하고 그것이 뭔가 국제사회에서 인근의 국가들 우리나라랑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그 태평양 도서국들 그죠?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지금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 인근 국가들이 이 나라들하고 뭔가 연대를 해가지고 사실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도 받아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우리 혈세로 합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 당하는 것만 해도 열받는데 지금 그리고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아 지금 심각해요. 세수 부족이요. 맞아요. 네, 엄청나. 이게 역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긴축 재정 예산 기조 속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상황을 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 너무나 일본 정부가 보면 너무 이쁠 것 같아. 그런데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서둘러 방류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혹시 일본이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이제 그 내년인가 방사성 물질 그러니까 플루토늄 재추출 이런 것들을 하는 공장이 이제 가동을 한다든가 뭐 하여튼 완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 공장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서 남은 것들에서 플루토늄이라든가 필요한 원자력 그 핵 물질, 핵심 물질만 추출을 해서 이것만 모아서 이게 나중에 폭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핵 폭탄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허용이 이제 일본한테는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허용해 준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일본은 한 2주 뭐 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핵 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조만간 근간 이게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이 후쿠시마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혹시 연관이 돼 있을 수 생각한 거 있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더 발전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핵무장 떠들었는데 보수층에서 그죠? 근데 지난번에 미국 가서 대통령은 핵무장을 포기 선언을 하고 오셨죠? 워싱턴 선언에서 그죠? 제가 그거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우리가야말로 북한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맞닿아 있는데 근데 일본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랑 반대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무슨 요미우리 신문인가 하고 대통령이 인터뷰하실 때 뭐라고 했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 일본에서 어떤 그 반격하는 것을 이해한다.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때 논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구산이 사실상 미국이 제공하지만 한미일 간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는 유사시에는 일본이 핵을 만들고 그래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혹시 가려는 어떤 더 큰 그림 아닐까?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뭐냐 그러면 자주 국방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의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우리가 뭐 불가피하게 의지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사실 저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건 그냥 네. 저의 내피셜입니다만 홍범도 장군 이런 거 네. 흉상 철거라든지 이런 네. 것도 혹시 그럴 경우에 그러면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될까? 최악의 경우에 지휘 체계가 우리가 혹시 자위대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한미 협력에 이런 거 다 맞물려서요. 사실상 그죠? 그렇게 뭐 공개적으로 지금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얘기겠지만 네. 사실상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끌려 들어갈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전 그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죠. 앞으로 그게 예측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끌려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오염수 방류가 안보 문제까지 우려되시는 상황. 항일군, 독립군 이런 형상을 우리 군 교정에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와 다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요. 네,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일관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 그런 의심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하나씩 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지냐. 이게 뭔가 일관된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계속 하게 돼요. 뭐 이건 내가 지나친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네. 제 기우이길 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잖아요. 일본 대통령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에요. 그죠? 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들의 목소리 들으시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느낀 것처럼 버림받은 고아가 된 느낌? 이거 마치 식민지 됐을 때 느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꼭 네. 일본이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만약에 어떻게 나서야 된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과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이러한 의심, 일각에서 의심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의심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전면적으로 선언하시면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어민들 위해서 우리 국민들 걱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네. 주권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일본이 강행하면 못 막는다라고 정부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렇다면 그 수입 금지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니까. 그죠?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의심이 싹 가실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하니까 일본 외무성이 지금 WTO에 제소한다. 하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계속 반대를 강력하게 했었어야 전면 금지를 비롯해서 그 8개 현 수입 금지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이렇게 방조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자칫 그 8개 현도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강하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엄청난 민폐예요. 민폐 네. 정도가 아니 테러죠. 테러. 일본의 테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실 때 이게 일본하고 관계가 좋을 땐 좋고 또 우리가 우호적으로 할 땐 하지만 거기까지 이건 안 돼. 네. 우리 수입 안 되겠어.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잘 안 해.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죽게 생겼어. 일단 네. 대한민국 어민들이 우선이야. 네. 일본의 사정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우리가 그만큼
해줬으면 된 거 아니야? 주권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과학의 힘이 발휘되고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이 힘을 얻는 것 같다. 좀 그분들은 좀 어느 세상에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 뭐 과학도 요즘 뭐 정보다 보니까 원자력 사람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요 대통령실의 발언하고 또 어떻게 같이 매치를 시켜야 될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 방사능 측정기 그 이렇게 막 몽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검출될 정도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래요. 대부분은 거기서 잘 안 나오는데. 근데 국민들은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미량도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하루 뭐 며칠 동안 일어난 사고 때 뭐 잠시 이게 아니잖아요. 축적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량도 걱정된다면. 근데 미량은 검출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검출하려면 이것을 일일이 다 표본을 가지고 그래서 다 잘게 빻아가지고 믹서기에 돌려서 제대로 실험실에서 검증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샘플이라도 계속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참 딱하다. 총선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10월 달에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이제 정기 당무감사를 예고했는데 이 3년 만에 실시되는 감사인데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 맡고 계셔서 더 유심히 보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물갈이 하려면 해라 이러고 있는데요. 물갈이 할 수도 있죠. 그런 성격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어떤 공정한 것을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 이미 봤잖아요, 우리가. 그 행태들을. 그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근데 그때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는데 이거 뭐라고 안 하겠어요. 하죠, 당연히. 그래서 하면 하는 거고. 저는 크게 거기에 그렇다고 내가 막 지금 와서 이렇게 막 아부를 떨면서 간신 역할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연찬회 이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열렸는데 단일 대오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야당을 향한 메시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당과 다른 메시지를 내면 공천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이런 메시지도 담긴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파시즘이죠. 그죠? 홍위병 그 문화혁명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랑 다른 목소리 내면 홍위병들이 막 때로 덤벼들면서 왕따시키고 그래서 막 심지어는 주의까지 한 거 아니에요? 문화혁명 때. 그죠? 그런 행태들을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유사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성격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더 이상 입으로 안 꺼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 당내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를 강요를 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다당제여야 돼요. 당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르면 다른 당을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국민들한테 그걸로 심판받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양당제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 그래서 1등 아니면 2등끼리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모든 국민들이 딱 두 가지 생각으로 쫙 나뉘나요? 흑백 논리로. 그죠?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 놓고는 그 두 가지 생각 중에서 갈수록 이 내부에서 경선이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가장 극단의 좌우로 계속 가요. 계속.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당의 의견을 갖다가 주도하게 되고 그것이 당론이 되면서 사실상 중간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대변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중간층의 국민들을 대변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름 합리적인 좀 강성이 아닌 극단적이지 않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뭔가 균형 잡힌 얘기를 하려다 보면 자꾸 이렇게 배제되고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당 안에 있어야 되잖아. 당 안에. 그 두 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이 두 개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경제학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독과점이죠. 거기다가 두 당이 호남과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이죠. 독점 체제 안에서 네. 이런 거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 유권자들한테도 이런 거에 나쁜 물건 만들어도 어차피 우리밖에 살 게 없잖아. 응? 결국 선거 때 되면 두 개로 나뉠 거 아니야. 네. 딴소리 하는 놈도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에서 단일화가 망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수도권 위기론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십니까? 수도권 위기론? 수도권 폭망론이죠. 폭망론. 위기는 무슨 위기는 언제쯤이냐면요.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할 때쯤. 아, 근데 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연찬회에서 수도권 위기로는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거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책임이 자신들한테 있으니까. 수도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여당이 지금 대통령하고 계속 같이 동조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연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당이 대통령하고 독립하든가 예.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그죠? 그래서 별개로 같은 보수라도 여당 나름의 어떤 함적 보수의 길을 가든지 네. 아니면 대통령께서 바뀌시든가 그래서 인기를 더 얻던가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서.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둘 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당은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5년 하면 끝나지만 대통령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실패할 때마다 당이 몰락을 해서 그때마다 푸닥거리를 한다면 이게 무슨 당입니까? 정당이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큰 틀에서 우리가 정책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네. 이런 거 같이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지지하면서 같이 함께 동조하지만 모든 정치적인 사안까지 네.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까지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까지 또는 국무위원들이 문제 일으킨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그것을 네. 옹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네. 보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네, 더군다나 민족의 가치나 민족의 정기를 해치는 요즘 뭐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계속 벌리면서 이게 국민의힘에 원래 계속 내려오던 가치하고 무슨 상관이 그것은 그들이 지금의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당이 조금 선을 긋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때 전당대회 때 그것을 완전히 선을 긋고 나름의 어떤 보수적 가치는 지키되 당의 색깔과 어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 개개인의 어떤 아주 편협한 생각이나 자신들의 잘못까지 우리가 두둔해 줄 수는 없다. 네. 그런 것을 분명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된다. 네.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워낙 대통령의 이익이 크다, 대통령의 어떤 힘이 세다 보니까요. 지금의 대통령제는요, 사실은 본질이 뭐냐? 이익 카르텔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그다음에 온갖 이권, 온갖 그 자리, 온갖 아까 심지어 회사들도 기업들한테도 대통령이 오히려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제가 지금 아주 망국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가치의 대립도 아니에요. 점점 갈수록 그냥 진영으로 편을 나눠서 카르텔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언론의 문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네. 언론의 자유는 야당일 때만 떠들지 않습니까? 그게 뭐지? 그게 어떤 가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냥 카르텔이에요. 그냥 자리예요. 내 편들 다 그 자리에 심어야지. 그래서 우리끼리 해먹어야지. 상대들 다 쫓아내고. 물론 생각이 다른 면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다양한 생각이 다 모여있는데 국민들이. 예. 수도권 위기론으로 다시 좀 돌아와 보면 김기현 대표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인재 영입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뭐 인재가 올까요? 아니 인재가 제가 말하는 인재는 뭐 공부 잘하거나 뭐
좀 이런 뭐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런 사람들의 인재라면 올 수도 있겠지만 양심이 있고 자기의 그 중심이 똑바른 사람이 과연 이 상태에서 올까?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갖고는 그러니까 에라 그냥 난 정치에 관심 안 둘래.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총선 전초전으로 어떻게 보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국민의힘이 아마 후보자 공천 여부를 이번 주 안에 빠르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출마 선언도 했고 뭐 선거 사무소 개소식까지도 열었습니다. 네. 근데 김 전 구청장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공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공천을 해서는 안 되죠. 귀책 사유가 있었으니까. 네, 일단 본인이 이제 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건 자체,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강서구청장 자리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만두게 됐는데 그래서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다시 자기가 거기로 출마를 한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네. 저는 그 두 가지는 다른 문제다. 그걸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광복절 특별 사면과 복권이 또 그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특별 사면과 복권은 전자의 문제예요. 예. 이 행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비밀 누설 그 행위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평가할 거냐, 정무적으로. 저는 뭐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그 문재인 정권 때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한 셈이잖아요. 네. 그죠? 그것을 뭐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죠? 그걸로 끝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예. 그러니까 죄는 인정이 되나 참 그런 어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그 강력한 권한 앞에서 예.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건 좀 안타깝다.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면해 준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응? 이해할 수 있다. 단 뭐냐 하면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지금 해병대 사건에서 네. 수사단장이 자기 소신껏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문제 삼지 말아라.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속보까지 떴습니다. 문제 삼지 말아야 돼요. 김태우는 괜찮고 박정훈은 안 됩니까? 그죠? 정말 저는 이렇게 사람이요. 표리부동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일관되게 해야지. 그런 저는 김태우 측면에서. 씨는 어쨌든 그 당시에 김태우 구청장은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조언도 해드리고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다 그렇게 된 건데 뭐 정치적 생각이 그때 있었는지는 모르나 예.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소신껏 양심대로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희생양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태우는 그렇게 싸고 돌면서 왜 박정훈은 이렇게 하냐. 그럼 결국은 뭐냐.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진실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직권 남용을 미화하고 공적인 어떤 윗선에서 공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어떤 그 우리 헌법 정신. 우리의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냥 니는 내 편이고 너는 저기 편이니까 나는 내 편 든 놈은 그놈이 뭘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무조건 살려주고 예. 상대편 든 나를 해코지 또는 나한테 반기를 든 놈은 용서 못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정말 저열한 행태예요. 아주 예. 질이 낮아요. 제가 볼 때는. 전 구청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함께 아니 저는 딱 하셨는데. 떠올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지난 정권 때도 제가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그때도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분명히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예. 저는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좀 다르죠. 질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 편일 때는 괜찮고 네 편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럼 대한민국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널뛰기를 하다가 골병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 어쨌든 김태호 구청장은 그렇게 해서 사면을 받았으면 네. 그걸로 만족을 해야지 여기서 구청장을 다시 나간다 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문제다 이것은. 네. 네. 자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옳다. 자기가 아무리 당당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선거를 다시 하게 됐으니까 예. 자기 때문에 그죠? 저희가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짧게 한 네.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념 얘기 자꾸 하는데요. 이념 얘기하기 전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새겼으면 좋겠다. 자유란 무엇이고 네.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틀에서 보면 과연 지금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이념 얘기할 수 있냐? 정말 분노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1945년 독립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의 가장 지배적 이념은 무엇이었느냐? 네. 그것은요 민족주의였습니다. 네. 그죠? 예. 네. 그걸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그 전에 지배적 이념은 민족주의. 네.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막 싸우면서 난리를 친 것은 이제 45년 이후의 네. 일이고 특히 6.25 이후에 그것이 굉장히 강해졌죠. 네. 미국에 또 메카시즘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이념조차도 저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좀 이렇게 그것을 좀 곱씹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념이 어디 있냐 도대체. 저는 이념 대립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단순한 그냥 이익 카르텔에 기반한 진영 대립 아닌가. 네. 이념 얘기 꺼내는 것도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념까지 카르텔로 이어지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현주 전 의원과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